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매우 용감한 여성입니다. 자식 자랑은 팔 만큼 하라는 속담이 있지만 오늘은 제 아들에 대해 자랑할까 합니다. 세상에 없는 내 아들은 발달장애를 가진 특별한 아이예요. 제 눈에는 아들이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이명웅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발달장애를 가진 조선아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옮겨갔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갔을 때 간호사들도 눈길을 뗄 수 없었어요. 아기가 코가 뾰족하고 눈이 커서 보는 사람들도 처음 봤답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죠. 한 달이 지난 뒤 우리 아들은 엄마 품에 안기 시작했어요. 조선하긴 했지만 멋진 외모와 건강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녔기에 장애가 있는 줄 몰랐어요. 부부는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시크하고 쿨하며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좀 초조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크롤링하거나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요. 혼자 걷기까지 시작한데 우리 아들 태희는 나를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도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엄마에게 손을 내밀고 안기는데 준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낯을 가리지 않았지만 내 팔을 내밀어 스스로 안기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더 가까이 다가가곤 하는데 준이는 그렇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준이의 발달 상태를 걱정하셨습니다. 낯을 잘 가린다면 정상적이겠지만 얘는 아무 표정이 없어 라며 이상한 말도 하셨고 거리 두자고도 하셨죠. 이때 집에 가라고 한 말에 엄마는 우리 아이도 상관없는데 왜 이러세요? 하며 욕을 했어요. 그래서 흐릿해지며 자신에 대해서 묘사된 흠뻑한 아이 준이를 보며 서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 처음 봤을 때 머리칼 한 분도 없는 것 같았지만 부드러워서 귀여웠어요. 아, 좋긴 뭐가 좋을까요? 그냥 어떨 때마다 아이들이 있는 게 좋아서 병원에 갈 때도 자꾸 아이가 혼자 있는 걸 안타까워해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3살 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자폐증을 진단받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사실 좀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는 걸 상상해본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자폐증과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관련 서류를 받아들였을 때는 거부할 수 없는 게 느껴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준이에게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도 내전, 유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유전이 정상 기능 중 하나로 발현되지 않는 거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뭔 소리야? 그 말이 그 말이지. 우리 집안의 핏줄에 그런 불량품은 없었어. 그러니까 원인은 어미에게 있는 거야? 이래서 결혼 전에 건강진 찍어라고 해야 한다는데 집안에 무슨 유전병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속았네. 속았어. 어머니, 근거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유전병 없고요. 손자한테 불량품이라니?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조금 늦는 것뿐이에요. 불량품을 불량품이라고 하지? 내가 틀린 말 했니? 아이고, 속 시끄럽다. 애를 낳아도 꽃이 닮아서 털이 떨어진 애를 낳고. 너무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내 우준이는 자폐아 맞고요. 발달장애 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우준이의 잘못도, 저의 잘못도, 남편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운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실수로 태어난 불량품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고아원에라도 애를 내다 버리라는 둥 거침없이 폭언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방긋 웃지도 까르르 다지러지지도 않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맹세했습니다. 준아, 너는 절대 불량품이 아니야. 너는 하늘에서 좀 더 귀한 선물이야.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천천히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자.
살면서 의도치 않은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일수록 가족의 응원과 지지, 사랑이 큰 힘이 되잖아. 그 어떤 때보다도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아팠는데 남편이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숨만 내내 쉬며 장애를 지닌 아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이를 안아주지도 놀아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이를 부끄러워했어요. 점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도 꺼리며 피해 나갔지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만의 시간을 열심히 즐겼어요. 번화가의 아이스크림 가게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소비했지만 아이에게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창회, 골프 및 지역 클럽과 모임에 열중했고 저와 아이에 대해는 무관심으로 지냈습니다. 정말 서운했어요. 남주는 외롭다. 남편에게서 일어나는 관심과 따뜻한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 눈물로 호소해봐도 남편은 무관심하고 차갑게 일어섰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아이를 돌보고 사랑해줘서 자살이 없게 해준 줄 알았었는데, 알았나? 아이가 늦게 왔다고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왜 몰랐어? 느끼게 해주어야지. 의사 선생님께서 말했다. 아이와 깊은 대화를 안 하면 영원히 말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아빠와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것은 아이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일은 당신이 해야지. 내가 그 일을 잘할 줄 아니야? 내가 돈을 번다고 아이의 병원비나 교육비까지 다 내야 하는데 그게 이치 아니야? 그것만큼만 하면 끝이지. 왜 그리 닭같이 짜증을 내냐? 제발 나의 생각을 좀 배려해줘. 집에 오면 그냥 쉴 수 있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지. 당신도 우준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니까. 내가 이런 이유로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했는데 늘 닭같이 맞던 마누라라서 너 같은 사람이면 행복할 줄 알아? 너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지? 너의 간청이나 요구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시어머니와 아이를 내쫓으려고 했어? 외국에는 특별한 학교가 있잖아. 거기로 너랑 아이를 보내라고 했어. 나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이의 정서와 교육에 더 좋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영어도 못하고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친정부모도 있는데 그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불만이 많은지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지 늦게 들어오고 결국 외박까지 했다. 가장 최악은 아들의 생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상하고 수상해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여자가 있었다. 남편이 외박할 때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시아버지도 바람을 피우셔서 시어머니가 고생을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남편을 혼내주려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자기 아들 편을 들고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남편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한편으로는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난 즈음 아들은 5살이 되었고 병원에서는 자폐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부르더니 시댁에 가니 남편과 어린 여자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는 생각보다 어렸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꼈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멘탈이 완전히 바사삭 부서져 버릴 뻔한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내야 했어요. 당당한 척 연기를 한 듯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남북 정상회담을 중지하는 중립국의 수장이 되어 엄숙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서 와라. 내 오늘 담배를 내리려고 너를 부르렸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우준이 어머니야. 너도 우리 민석이가 손 귀한 집안의 3대 독자 귀한 아들인 걸 알 테고
우리 집안의 태를 이을 아이가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알 거야. 그치, 네. 알아요. 일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불량품에 우리 집안을 맡길 수 없어. 용담이 안 돼,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불량품 아닙니다. 넌 아니라고 해도 세상에 나가봐라. 그게 정상이라고 하겠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안주인으로 변신했는데 당당하게 설거지약을 입에 담았습니다. 시대가 어느쯤이냐. 아직도 칠거작이라니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에게도 저를 내쫓을 명분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자고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아내가 내쫓기는 이유가 된다고 했다. 비록 내가 아들은 낳았다면 어딜 차지해서 적에 제 구실을 할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 말고 여기 도장 찍고 새 출발하려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내미며 남편을 노려보았다. 남편은 눈을 피하며 변명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2번 사는 거 아니잖아.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나는 눈치 보며 살기 싫어. 억지로 살기 싫어.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신병 있는 아들한테 발목 잡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눈빛을 견디기 힘들어해. 정신병이라는 말을 듣기 싫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성과 윤리로 이해가 안 돼. 아들을 버리고 귀국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지만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어. 이런 쓰레기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었지만 나한테 오게 될 줄은 몰랐어. 현타가 왔어. 이런 쓰레기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람을 맞이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다음은 쉽다고 하잖아. 앞으로 살면서 우준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이 있었겠죠.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배신으로 속이 상한 상황을 견디는 이유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좋은 밭을 구하셨으니 앞으로 자식들과 함께 농사짓는 즐거움을 많이 누리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 잘 어울리는 세 사람. 하지만 이런 집안 혼자서 이루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수치스러웠지만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려는 저의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시 양육비와 위자료를 아낌없이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냉정한 반응에 놀라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수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안하는 모든 것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발달장애와 바우처 지원금만으로는 우준이를 양육하는 데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열고 닫으면 오는 우준이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어린 여자애는 뭐가 좋은지 연신 해질하실 차없고 앉아있대요. 부하가 치밀어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쏘아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남의 가정 파탄내니까 웃음이 나와요. 남의 집아들 쫓아내니까 행복해요.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한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만삭의 여자애는 남편의 팔을 잡고 몸을 기울이면서 교태 어린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빠 도와주면 무서워. 저희는 더 무섭고 오빠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아기 눈 감아 얼른 하면서 남편이 오른손으로 그 여자의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쌍으로 꼴값을 떨더군요. 어른의 협박하지 말고 볼일 다 봤으면 이만 꺼져줄래? 그래 꺼져줄게.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어린 여자애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용기가 생겼는지 한마디를 하더군요. 아줌마 꺼지세요. 저 아이는 남편과 똑같은 수준의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런 걸 천생연분이라고 하겠죠. 인성 쓰레기들의 결합. 그 쓰레기들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자랄지 눈에 선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수락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나는 자폐아를 위한 특별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들 유준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폐아를 위한 특수학교 교장은 자폐증이 치료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어 나는 자녀의 발달에 최선을 다하며 양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혼 후 우준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폐증 진단을 받으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아이를 위해 충분히 놀아주면 아이의 상태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우준이를 더 안아주고 많이 말을 걸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준이의 어머니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자폐아들의 10%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끊임없는 부모의 관심과 소통이 아이가 혼자만의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고 아이가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준아, 무엇을 보고 있니? 나뭇잎을 보고 있니? 5월에는 햇볕을 받아 반짝반짝 빛난다. 맞지? 라일락 꽃향기도 느껴지지 않니? 우준아, 맘마 먹자. 엄마가 우준이를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준비했어. 아이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항상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조금 느려도 괜찮아. 그래서 평생 함께 걷자. 우리 함께 걷자. 계속 걸어가자. 그나마 이혼 후 양육비를 지불해주던 엘리뇨도 마침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양육비를 지불해주지 않았어요. 어째서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지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보려 했지만 전화번호를 바꿔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오라고 하면서 남편의 카페로 찾아갔어요. 가끔 갈 때마다 알바생들이 사장님은 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라고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기 어렵다며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준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준이는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교에도 다니게 되었고 매주 4번씩 또래들과 함께 다양한 수업을 받았습니다. 우준이의 행동이 많이 좋아졌고 문제 행동도 줄어들었습니다. 몸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다. 우준이는 여전히 반복 활동을 즐기고 공룡이나 자동차를 줄 세우면서 놀았다. 하지만 게임을 방해하면 우준이는 큰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놔두기로 했다. 하지만 외출하거나 공원에서 산책할 때 우준이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부모님과 매일 얘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우준이는 특수학교에서 3년간 치료를 받았고 9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교장은 우준이를 심사 없이 거절했다. 저희 학교는 자폐증 아이를 받을 수 없어요. 돌발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애는 언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교장은 거부하는 자세를 보였다. 특수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우준이를 받아줄 초등학교를 찾아가자 우준이는 언어 소통이 잘 되고 예쁜 외모로 인해 다른 어린이들과 잘 어울렸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전 남편은 여전히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우준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편의점 알바나 식당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모든 일을 데리러 갔을 때 우준이가 교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우준이의 교실을 찾아 들어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우준이에게 시험지를 푸는 것을 도와주고 계실 때였어요. 선생님이 나를 보고 교실로 들어오라고 부르셨어요. 마치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초조해하면서 선생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두준이는 수학적 재능을 지니고 있어요. 당신은 아시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라며 나는 물었습니다. 사실 우준이는 4살 때부터 글을 읽고 여러 시간을 들여 앉아 조각 퍼즐을 완성하는 등 이상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암산까지 했던 우준이였죠. 일반적으로 어린이라면 자식이 똑똑해서 사칙연산도 잘하고 집중력도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러한 특성이 자폐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자폐 증상이 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다시피 우준이는 매우 특별한 아이예요.
저도 이런 우준이 같은 학생을 처음 봤어요. 지금은 자폐 증후군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자폐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우준이는 학교에서 글씨도 가장 멋지게 쓰는 아이이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학 천재 같아요. 현재 고학년 수학 시험지를 풀게 했는데 수식을 쓰지 않고도 술술 푸는 모습을 보였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준이를 보았을 때 정말 우준이가 자신만만한 자세로 문제를 살펴보며 정답을 적고는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면 덧셈 뺄셈을 손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준이는 마이너스와 음수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요. 0빼로는 마이너스 5라고 말했답니다. 게다가 8 곱하기 8은 64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준이가. 저는 1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준이라는 학생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곱셈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책임감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준이는 영재교육원에 다니게 되었고 방과 후에는 친정아버지가 과외를 해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책을 살 때 쉽게 푼다는 내용에 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루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학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마침내 정답을 맞추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해하기 쉬운 문제로 도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문제들이 더 많이 있지만 숫자만 봐도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안 쉽다고 하여서 산책들을 한 장도 못 넘기고 처박아 두었는데 우준이가 이것을 꺼내서 재미있게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을 보니까 엄마가 정말 재미있어 하며 말했어요. 그때서야 제가 처음으로 제 아들의 뛰어남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야, 특히 수학에. 그때부터 부지런히 우준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수학책들을 구해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준이는 다양한 수학 공식이 수록된 책을 빠르게 훑어보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우준이가 만든 공식이 원래 공식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준이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준이의 담임 선생님은 카이스트의 교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그분이 우준이의 수학적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멘토이자 지도교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준이는 각종 수학 캠프와 수학대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수학적 재능을 가진 언니 오빠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선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성적이 좋았어요. 우준이는 책을 보면 그냥 사진을 찍는 것처럼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전교 1등 수학 시험 100점을 못 맞은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장염으로 아파서 집중을 못했기 때문이래요. 수학 문제 앞에서는 실수도 안 하고 싸가지 없게 식도 안 쓰고 암산으로 문제를 푸는 우준이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좋았어요. 학교 선생님과 문제풀이 대결을 할 때는 선생님을 위해 우준이는 암산으로만 풀고 선생님은 노트에 수식을 써가면서 풀었어요. 어른인 선생님이 아니라 제자인 우준이가 핸디캡을 자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이기게 해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 선생님이 너한테 더 가르칠 게 없다고 했지만 우준이는 그래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한두 개는 깨닫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재미있고요 라고 해서 선생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다고 무스갯소리를 하셨어요. 그렇게 우준이가 카이스트 공대에 납치당하다시피 입학을 했고 대학 2학년 때 세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과 최고 득점자상을 수상하자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 각종 유명 기업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학을 사랑하고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우준이는 뉴스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 기사까지 났습니다. 우준이 유명세로 나까지 인터뷰를 하게 돼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수학 천재로 키운 장한 어머니라 칭송인데 오존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지 전 뭘 한 게 있나요? 그냥 창피하기만 했어요. 우준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우준이보다 먼저 죽으면 어쩌나 걱정과 불안이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자라나졌으니까요. 우진이가 처음 다닌 자폐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원장님, 우준이의 수학적 재능을 발견해 주신 초등학교 선생님, 우준이가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카이스트 대학 교수님, 그리고 자폐라는 고립의 세계에서 수많은 소통으로 이끌어 주신 친정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문득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유튜브가 대세라고 해도 공중파 뉴스가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뉴스 한 번 나간다고 세상에 내 돈 뺏기는 건 영심이 엄마까지 전화가 왔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해라 하셨어요. 우준이 옆에 내가 그냥 서 있는 거 아닌가 봐 내 얼굴 알아보고 전화했더라고요. 아휴 정말 인터뷰 안 한다고 했는데 꼭 엄마 인터뷰 받아야 한다고 해서 민망하게 지금 무슨 사람이 만든 거야? 당연히 엄마 인터뷰는 해야지. 우리 딸 만세. 우리 손자도 만만세. 엄마가 갑자기 소름 돋았어. 왜 그래? 뭘 걱정해? 아니야, 엄마 정말 고마워.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준이를 혼자 키울 수 있었겠어. 너무 고마워. 수고 많았어. 내 딸이네. 정말 대단해. 전화 끊을 때 소름이 돋았던 건 뉴스를 보고 인근 사람들이 우리 가족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우준이의 아빠도 나중에 찾아올지 몰라.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어렴풋이 두려움을 느꼈던 거야. 하지만 그때의 예감이 현실이 되었어. 뉴스 방송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전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어. 자신이 우준이의 할머니라며 연락처를 물어봤대. 정말 역겨웠어. 몇 번이고 전화하면서 만나자고 애원했어. 호기심에 덜컥 약속을 잡았어. 우준이가 어릴 적에 제가 이혼한 후 20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된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만난 시어머니는 70대로 접어들어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보였는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던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만나려고 했지만 과도하게 다정한 태도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후 간단히 얘기를 나눈 후 시어머니는 시간이 부족해져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혼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너와 이혼한 후에 우준이 아빠가 후회해서 땅을 치는 걸 들었어. 조강지처를 버렸으니 말할 것도 없지? 참 아이고. 새아기랑 10년 전에 헤어진 거 아니야? 알고 보니 그 애가 많이 건방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 어린 것이 이럴 수가. 저 남자 집에 살면서 통거를 했다는 게 어떻게 들었어? 밤새서 들었어. 어디 가서 못했다. 전시 어머니가 묻거나 궁금해하거나 속상해할 일이 아니었는데 혼자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어. 전 남편의 결혼 이야기는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풀어놓고 말했어. 태어난 아이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 당황했지? 민석이 닮았나 하면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몰래 친자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민석이 막았어. 아이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확인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아닌 것 같았어. 그랬어. 근데 궁금하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참 우준이 아버지는 사실 그 전부터 너와 이혼했다는 것을 반성하며 너와 우준이를 찾았다. 하지만 수소문을 해도 연락을 받을 수 없어서 정말 고생했다. 얼굴 표정이 왜 그리 우울한지 내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보이냐? 아니야, 진짜야. 우리가 우준이를 얼마나 찾았는지 너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니? 내가 알아야 하는가? 내 대답을 듣지도 않거나 지난 몇 년 동안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던 듯 그를 계속해서 말했다. 행동이 방탕하고 난생 처음 키운 애가 그러니까 그는 사고를 일으키며 계속 손해를 끼친다. 한 번은 가게를 불태워 손해를 본 적도 있었어.
그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술을 단 한 번 마시기 시작하여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다는데 얼마나 서러울까. 내 아이에 대해 이해하고 나니 그 여자가 애를 속여서 카페에서 일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동안 지원해준 교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어디로 가든지 해외로 떠나버려서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비록 남의 혈육이긴 하지만 아이를 10년 동안 키우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사고를 무수히 치다가 결국 사람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내 운명이 나쁘기 때문에 막바지에 이런 크나큰 일이 벌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려고 장소를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저 아니야. 나는 그 아이에 대해 뉴스를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뒤가 나오지 뭐냐고. 그 아이가 우준이 맞지? 내 손자 맞아. 마치 먹이를 찾은 호랑이처럼 갑자기 눈을 빛내며 마기 할멈이 혀를 내둘렀다. 이제 국제수학올림픽 같은 영재들이 대결하는 건가 싶었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아서 우리 집 계통이었던 걸 나는 어디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쫑긋하며 다시 물었다. 그 여자는 이야기하면서도 어색해한 것 같았다. 아이고, 내 알고 있었댔어. 우준이 하나밖에 없는 손주야. 나는 모르게 썩은 미소가 지어졌고 시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용서를 구하는 걸 보았다. 여모야, 내 잘못했다. 용서해줘. 아이고, 요렇게 빌 줄은. 대선주인 호준이를 보고 싶구나. 제발 만나줘. 이러지 마요. 유교를 사랑하시는 분이 장유유서를 무시하시는 게 어찌 된 일이겠어. 제가 엿먹이고 싶으신 거 아니야. 아이고, 제 생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작성된 텍스트만 제가 인식하고 생성할 수 있으며 번역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직 한 번 만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남은 삶이 얼마 없는데요. 세상의 힘든 표정으로 저에게 매달려 애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한 말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과거를 회상하게 되네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평생 가슴에 남은 상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만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불량품이라며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 다 잊으셨나 봐요. 저에게도 모욕을 주셨죠. 불량품을 만들어냈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있게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아이고, 그 여자가 저를 매콤하게 때렸죠.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혼한 후 혼자 살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껴졌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놀자 그때 같이 좀 놀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우준이가 가장 필요로 할 때는 병신이라고 내쫓고 이제 득이 될 추억 천재라고 하니까 할머니 집은 주장하시는 건가요? 진작에 있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국제수학올림피아도 우승자 정호준의 할머니로 세상 다 가진 기분을 누리고 사실 텐데 자업자 득이죠.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는 더 할 말도 할 듯도 없는 것 같아서 일어날게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려다 말고 그 여자에게 한마디를 더 쏘아붙였습니다. 참, 꼴랑 2년 양육비 주신 걸로 우리 아들 집은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동이체가 안 돼서 찾아갔을 때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더니 무슨 염치를 날 찾아왔는지 모르겠네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뻔뻔한가 싶고 당신처럼 늙고 싶지 않아요. 우준이 근처 찾아가기라도 하면 제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차단할 테니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우준이와 그들을 만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준이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물리학과 수학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수학 및 과학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위한 자료와 자원을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성과와 열정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자폐를 가진 천재 변호사에 관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자폐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가 학교 성적이 좋지 않거나 비범한 재능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아이는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니 용기를 가져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지원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및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자폐증이 어렵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번 자폐 아이가 한국의 보통 학교에 입학하면 어린이들에게 학교폭력과 괴롭힘의 그림자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문제가 있어도 미래를 위해 보통 학교에 남을지 아니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으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특수학교를 선택합니다. 자폐증이 있는데도 장애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한도에서라도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들 자랑하며 말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